우리는 모두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자다. 우리의 창조물이 창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입장이에요. 우동이즘. 왜 컨텐츠가 플랫폼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곳은 이제 플랫폼인데 이 곳들에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했을 시 워터마크를 표시 의무를 사항을 내걸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바꾸면 이야기하면은 워터마크만 걸면은 인공지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컨텐츠의 어떤 법을 많이 따라갈 것 같아서 웹툰으로 가져오자면은 웹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는데 네. 거기 워터마크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그 이미지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아. 이미지는 예쁜데 워터마크가 네.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웹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볼까요? 재미만 있으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밤토끼 이런 데 보면 다 달려 있거든요. 워터마크가. 아. 네. 사용자는 상관없고 그 창작자가 어떻게 접근할까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독자들이 그런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면 창작자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편리한 도구니까 동시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웹툰? 저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에만 한 컵 박아도 되는 거면 지금 당장이라도 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 이러면서 쓸 것 같으세요? 쓰게 될 것 같아요. 쓰고 싶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건 그냥 되게 익숙한 툴이 돼버릴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감정이겠죠. 피할 수 없으니까 쓴다. 네. 또 편할 것 같아서 쓴다. 양쪽이 다겠죠. 네, 그렇죠. 그거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스피드웨이브 디퓨전에서 낮은 수준으로 한번 학습시켜 봤어요. 제 그림을. 근데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쓸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저의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그림으로 구현해낸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군중신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럼 띠디디디 쳐가지고 군중신 뽑아내 해서 그럼 워터노프 박으면 돼? 워터노프 박어. 그래서 군중신을 딱딱딱 때려. 그러면은 만약에 제 밥벌이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쓰지!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죠. 하지만 독자들도 자기 블로그에다가 2차 창작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 생각의 끝을 막을 수 없으니까 써야겠다군요. 그러네요. 되게 처량해지네, 갑자기. 반대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왜 반대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안 쓰겠습니다. 아, 네, 저는 너무 평면적인 캐릭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작가들이 스케치업 많이 쓰잖아요. 배경을 되게 수월하게 해주고 이제는 작가들 보면 이제 스케치업 하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막 쇼핑하고 막 에이콘.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 왜요? 그냥 너무 똑같은 느낌인 거야. 그치, 그런 건 있지. 자꾸 그 만화에 몰입이 되기보다는 배경이랑 인물이 이렇게 그 레이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수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연재하시는 것도 수작업이요? 네. 손 그림이 아니라 진짜로 종이에다가 네, 그리시려고? 종이에다가 연필로. 투시를 하셔서 투시요? 네. 그러니까 공간에 뭐 대한 소실적- 투시는 아니요, 투시 무시하고. 그리고 뭐 투시는 클립 스튜디오가 잡아주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인공지능은 잘 그린 것들을 학습하잖아요. 못 그린 그림이 이제는 더 사람이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이 안 봐. 못 그랬으니까. 안 팔려! 어떡해.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창작자에게 남은 건 뭘까? 그러니까 이 툴이 발전해서 모든 거를 원클릭으로 다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 스토리, 뭐 이야기, 심지어 연출까지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레퍼런스들이 생겼어요. 수많은 예시들이 나올 거고 그거를 되게 손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창작자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디렉션. 예, 그것마저 뺏기면 이제 창작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클릭 한 번만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면은 이거는 돈 받고 팔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저작물로 보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저작물이 지금 인공지능 저작물에서 미국 저작권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에 냈어요.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공지능을 툴로 이용했다. 그렇다면은 저작물성을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지시로 AI가 생성한 창작
창작물이긴 하지만 창작적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딱 와닿으세요? 아니요. 되게 경계가 불분명할 것 같은데. 불분명하죠.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창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예. 그게 회의적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되게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고수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창작자의 허들이 되게 낮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그릴 수 있거든. 다 그쵸. 뽑아낼 수 있거든. 거기서 뽑아내서 클릭해서 그 각자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누구나 다 창작물을 만들어내서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면 누가 얼마나 잘 뽑아서 잘 배치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가 승부수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창작적 표현에 대한 결과물로 정말 이제 장인처럼 잘 그리는 사람들보다는 소스들을 많이 학습을 시킨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디렉터형 창작자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에서 권혁주, 억수의 스타일을 학습을 시킨 그 모델이 있으면은 제가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맞아요. 만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산출된 그 저작물은 저의 저작물이 되는 거거든요. 한편 그렇죠.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저작물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물들이 시장에서 너무 많아지면 맞아요. 그 사이에서 우열이 갈릴 거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거기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그 누군가 창작물을 내가 학습시킨 데이터로 새로운 창작을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뭐 무슨 수익이 있거나 하면 이거 이쪽으로 쉐어할 수는 없나요? 쉐어할 수 원작자에게요? 원작자에게 네, 원작자에게. 쉐어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쉐어할 수 있는 모델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도 않고 지금 일단 면책이 들어간다라고 해버렸고 그러면 이건 일반 계약 모델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 계약 모델에 들어오려고 하는 창작자들이 누가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창작자들이 보상을 받으면서까지 학습을 시킬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창작자들이어야 돼요. 근데 창작에도 어떻게 보면 DNA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현세 작가님의 그림을 그거는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현세 작가의 그림은 보호하지만 이현세 작가의 그림 화풍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스타일, 아이디어 영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호하진 않아요. 아하. 그럼 이현세의 화풍을 보고 어느 작가가 성장을 해서 자기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요. 그럼 이현세의 DNA가 녹아있긴 하지만 온전하게 이 작가가 만든 그림체에 대해서 이현세 작가님한테 네. 내가 학습을 했으니까 보상하진 않잖아요. 그냥 맞아요. 존경하는 마음만 가질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두 분의 그림체를 보고 조합을 해서 제 그림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내가 작가님들한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주세요. 나는 그런 질문부터 이제 해야 많은 되는데 저는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네. 이현세 작가님의 작품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많은 대본소 작품들이 이현세 작가님의 화풍을 따라서 만화를 많이 냈잖아요. 그럼 과연 그 많은 대본소 작가님들이 이현세 작가님한테 개런티를 줬을까? 안 줬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되게 계속 체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오리지널리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믹스돼 버리면. 스테이블 디퓨전에 들어간 수많은 소스들을 뒤져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나면 오리지널리티를 찾을 수 있겠죠. 코드로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몇 세대가 지나서 하다못해 한 2, 3년만 지나서 그 소스를 그게 얼마나 빨리 또 진화될 텐데 모델이 얼마나 많이 버전업되고 그 사이에 그러면은 그걸 다시 오리지널리티를 뒤져서 내 걸 찾아서 개런티를 주장한다?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작가의 그 스타일이 녹아있는 데이터에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법적으로 정해서 한 50년 동안 정한다, 뭐 70년 동안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억수 작가님에게는 도대체 억수의 정말 순수한 퓨어한 그림체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억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DNA를 어떻게 이제 저 지금 본인 계속 스스로 지금 드는 증명할 수가 생각은 그냥 있냐라는 거예요. 원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복잡해져.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보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그 보상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도 얘기해야 되지만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가 있고 억수에게만 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억수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작가들에게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약간 신고죄로 하면 안 돼요? 신고죄. 내가 베껴왔어요. 제 고소. 약간 출생신고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제 그림체를 제가 등록해서 신고 아 그런 식으로. 등록하는 거죠.
등록을 해놓고 이제부터 이 그림체와 유사한 0.001%의 유사함이 있으면 0.001%만큼의 개런티를 제가 받는. 그것도 그럼 판단 누가 해요?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입법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입법을 했을 때 어쨌든 그거를 판독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디테일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때 AI한테 또 그걸 맡기실 거예요? 그게 그래 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 것 같아. 나도 내가 하기 힘들 것 같아. 나 안 할래 그냥. 형도 반대하지 마 그냥. 형 반대 너무 힘들어 보여.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걸 입법 모델로 가져가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입법은 그냥 이제 거의 한 10년, 20년 걸릴 수가 있는 거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은 그냥 이현세 작가님이 하시는 모델처럼 어느 회사를 통해서, 어느 개발사를 통해서, 어느 재단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이제 정부기관이나 어떤 산업체 프로그램 개발사랑 이렇게 계약 모델을 만들어서 내 데이터를 시켜줄게. 아, 오히려 내 그냥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시켜줄게. 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회사에서 만든 학습 모델로 창작물을 만들 수 있게 만약에 어떤 뭐 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로열티를 얼마를 줘. 이거는 이제 계약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 모델로 가게 되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도 많을 수가 약간 있고.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게 좀 EJ네. 이제 AI로 잡는. 내 AI를 만들었다 이것들아. 쓰지 마 이러면서. 오히려 아. 자기 DNA를 어딘가 그러니까 디지털화 시키는 거네. 그치, 회사랑 같이 오. 해서 그래서 좋은데? 보호를 받는 좋은데? 거. 네. 인공지능이 개인 작가 한 사람만 딱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타격이 올 수가 있는데, 작가들도 요새는 법인화를 선택을 하고 있고, 대표 작가 한 명이 어느 정도 매출 수준이 오르면은 여러 작품을 동시에 연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품의 이제 다른 장르화의 이제 콘텐츠에도 파생을 하는 만큼 법인화 모델을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AI가 좀 좋은 툴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AI를 통해서 끝까지 최종 결과물을 굳이 만들어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콘티를 만들게 하거나 시나리오 그쵸. 보드를 만들게 하거나 혹은 기본 골격을 만들어 주면은 직원이나 스태프, 보조 작가님들이 이렇게 다듬어져서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든가,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법인화를 선택하신 작가님들한테는 좀 유익한 모델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이때는 중요한 게 파트너십 체결을 한 프로그램 회사, 그 다음에 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 내 데이터가 보급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내 그림체로 학습을 시킨 것이 결과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굳이 웹툰으로만 나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애니메이션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할 때 애니메이션의 그림으로 이제 화체를 만들려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창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동력이 굉장히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때 내가 시나리오 보드를 만들 때 내 그림체를 학습을 시킨 것들을 출력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 단계는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인화를 하신 작가님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콘티까지 만들어서 그 동화를 하는 쪽한테 보내줄게. 동화를 하는 쪽에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봐. 비용을 절감하는 모델로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하풍 AI 모델은 이거야. 이걸 개런티를 내고 너희들이 사용하고 그러네. 이거를 바탕으로 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 그래서 법인화를 하신 작가님들에게는 조금 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런데 개인 창작자들에게는 개인 창작자들이 이런 사업의 다각화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겠지. 개인 작가들도 어느 정도 자기 스타일을 이제 개발해낸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AI 모델을 어쨌든 등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아니야, 난 반대. 설득될 뻔했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오랑캐는 오랑캐를 잡는다. AI는 AI로 이제 규제하자. 근데 너무 AI를 만들었다고 해서 AI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도 조금. 그러면 아까 그 법인화를 한 상태에서 작가들이 계약 모델로 움직인다면 TDM으로부터도 좀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그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좀 그거는 별개고, 일단은 TDM에 학습을 시키지 않게 하려면 일단 내 그림체가 어느 정도 내가 시장에 노출된 거, 온라인 그 웹사이트들에 노출된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작가가 일일이 이제 품이 문제 드네요. 제기를 하기가 힘들고,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들하고도 어느 정도 약속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내 그림체를 소스로 해서 데이터화를 시켜서 인공지능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 범위에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림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는 그림체가 프로그램 되니까. 저작물이잖아요. 그림체를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시키고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데이터로서 내가 저작권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 그림체에 대해서 누가 침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 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 보통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보면 모델러 이렇게 막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림체를 학습시키는 모델러를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억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 그림이랑 지금 그림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쵸. 많이 뭐 늘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수의 2000년대 버전, 억수의 2005년 버전, 억수의 2010년 버전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프로그램 데이터로 전환이 될 우와. 수가 있다면 생각도 못했네. 예, 버전 2005, 뭐 네, 버전 버전 2010 2007 이런 뭐, 식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런 걸 개발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 개발사하고 해서 억수의 2005년을 기록을 한번 해보자, 억수의 2010년을 기록해보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저작물로 변환하는 것 자체는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럴 수가 가능성은 있어요? 있겠네요. 그런 걸 지금 실험을 하는 게 지금 이현세 작가님 그 스타일 아니에요? 이현세 작가님 지금 그런 거를 하고 계시구나. 예, 저 이현세 몰랐어요. 전생해주기, 재단. 30대 이현세가 그리는 재단, 그림과 재단에서 60대 하시는 이현세가 그리는 그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성과에 대해서 웹툰 작가들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 재단에서 지금 그런 데이터를 웹툰 작가들 한 100명 정도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요. 그럼 빨리 달려가세요. 문제는 어쨌든 창작자와 인공지능 간의 그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본질적이고 코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타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 세계 법원의 그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발명자, 창작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법원들은 인공지능의 창작자성,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호주에 계시는 판사님이 되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 대사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호주에 있는 그 비치라고 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 판사가 우리는 모두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자다. 우리의 창조물이 창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창조물이 또 다른 창조를 할 수 스스로 있는데. 창조를 못한다라고 예,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냐라고 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입장이네. 굉장히 이게 예외적인 판결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저는 저희 엄마와 아빠의 피조물이다. 약간 그 AI를 인격체로 하나의 뭐 생명체로 그렇게 보는 느낌이네요. 입장인 거네요. 아니 방금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가 만든 어떤 인공지능이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든다면은 모두가 경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나의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등록을 시키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서 경계가 아마 흐려질 것 같고 맞아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저작권법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간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 경계는 알겠는데 점점 희미해질 거란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팔이 절단이 사고가 났어요. 여기에 로봇팔이 끼웠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기능이 달려 있어서 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만화를 징 그려요. 자동화 기능 AI를 그려서. 난 딴짓하고 있고 만화 그리고 네. 있고. 근데 만약에 100% 맡기면은 뭐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못 받겠지만 나의 의지를 1% 2%라도 약간이라도 들어가 버리면은 또 거기서부터는 경계가 또 애매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점점 흐려질 경계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근데 모델 개혁을 했다는 게 조금 되게 충격적이네. 낯설죠. 네. 객체로 본 게 아니라 주체로 본 거죠. 하나의 프로모션의 일환이었어요. 내 이름은 오로지 뭐 그러면서 이제 법인 개혁을 했지. 지하철 그 광고에도 컨텐츠 광고 계획을 하지 않았어. remember that you still came back for me.